그런데 예술이 우리에게 이 일을 방해한다. 예술에서는 열광 없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예술은 소위 뼈와 재가 없는 열광, 순수한 열광이며 타서 없어지지 않고 액자 속이나 책 표지들 사이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남아있다. 예술은 결코 우리의 과거가 되지 않으며 늘 우리가 지나온 것으로 남는다. 물론 엄격하게 말해서 위대한 예술만을 예술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에 제대로 속한 적이 없다. 오스트리아 작가 로베르트 무질의 산문집 생존 유고 어리석음에 대하여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봄에 첫 시집을 내신 분을 모셨어요. 아름다운 그런데라는 시집인데요. 한인준 시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좀 더 길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한인준이고요. 4월 달에 아름다운 그런데라는 시집으로 첫 시집을 냈습니다. 네. 네. 이 그런데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저는 사실 되게 그런데? 뭐 따져 묻듯이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를 어떤 방식으로 올려야 되나 내려야 하나 평이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읽어야 되나 뭐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작가님 보실 때 어떠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다 맞다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네. 뭐 물음표나 느낌표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해서요. 느끼시는 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목이 독특해요. 아름다운 그런데. 이런 제목 어떻게 직접 결정하신 거세요? 네. 제가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시집 제목으로 네네. 이걸 쓰고 싶다? 네네. 네. 시집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가장 이제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원래는 시의 제목이었는데 이제 시집 안에는 실리지 않았고요. 그거 이제 다른 부제로 해가지고 이제 종언이라는 시의 부제로 이렇게 실리게 되었어요. 네네네. 그렇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인준 시인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청취자분들께. 급하게 해야겠어요. 2013년에 현대문학으로 지금 작품 활동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 아름다운 그런데라는 시집이 17년에 나왔으니까 뭐 적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시집이 나온 어떤 기간을 생각한다면 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첫 시집을 만난 시간. 저는 딱 그 텀이 좋든가. 네, 괜찮았고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시집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사실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좀 허하더라고요. 뭔가 사라졌다, 묶어서 떠나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근래에도 그 느낌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아직도 것 떠나가고 같습니다. 있는 중인가요? 네, 끊임없이 뭐 계속 영영 그럴 것 같습니다. 못 보내고 느낌. 있는 거 아니야?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얼른 보내주세요.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새 것이 오죠.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저는 학원에서요, 입시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언어 영역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이제 마감을 하면서 그리고 그 학원의 수업 대비
이제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여름을 나고 있죠.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진짜 여름을 견디고 있는 지경에 처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언어 영역을 가르치신다고 하면 사실 네. 그 국어라는 것이 굉장히 정해진 문법 안에서 정답을 네. 요구하는 방식으로 네, 네.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시라는 것은 반대로 정답이 없이 네. 가장 자유롭게 언어를 구현해내는 방식일 텐데 네네. 어떠세요? 그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오는 간격, 그 사이에 오는 어떤 간격에서 비롯된 어떤 어려움 이런 건 없나요? 처음에 이제 막 일을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똑같더라고요. 뭐 이별의 정한이든 뭐 주제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상징, 네, 뭐 비유, 역설, 맞아요. 뭐 도치법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더 괴리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법이라는 걸 좀 자유롭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문법이라는 게 하나의 틀이 있어야 되고 법이잖아요. 네, 법이네요 정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그 문법을 지금 자유롭게 인식하고 있으셨다는 거죠? 일단은 얽매인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는 못했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시가 말에 많이 가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에 가닿았을 때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떤 문법이 없는 요소들로 우리가 더 많이 부딪히고, 어우러지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법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아마 이 아름다운 그런데라는 시집을 읽어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독자들이라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워. 뭐 이런 반응 어떠셨어요? 시집 읽었던 주위 분들의 반응 네. 살펴보셨었나요? 네, 많이 들었고요. 뭐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인가요? 일부러 얘기를 많이 안 했는지 뭐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지만 좀 독특하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그것이 뭐 이 말이 가장 많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썼느냐 뭐 이런 지점들도 좀 많이 질문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의도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저도 궁금해요. 사실 청취자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문장 구조 문법이라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소통을 하려는 최소한의 일종의 약속일 텐데 네. 그것들을 자유롭게 해체하고 있으세요. 시에서. 물론 시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도 있겠고 저는 그래서 시가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선택을 네. 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네. 보통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시를 깊이 읽게 혹은 뭐 다종하게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경험하기에는 네. 힘드시죠. 이게 시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시인분이 직접 이 시에 그런 시들이 등장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요, 시를 처음 썼을 때는 시적인 문장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대화에서 오고 가는 여백들에 좀 관심이 많이 가서요. 네. 행가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네, 우리가 네. 이야기할 때 말이 말에 이제 가닿는 어떤 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간, 네. 그 안에 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여백을 이제 퇴고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그 여백이라는 공간에서 뭔가 좀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이 떠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말하지 못한 것이든 네. 아니면 뭐 잘못 말한 것이든 뭐 공중에 허공에 둥둥. 근데 그러다가 그 어떤 질감에서 출발을 했는지 몰라도 뭔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해나 독해의 지점보다는 이 글을 하나로 만져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림처럼 인식이 될 수도 네,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조각이나 그림처럼 그런 식으로도 글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읽어낼 수가 아니고 뭐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 많이 좀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시를 쓰면서 하고 있다가 문득 이제 문장이 떠올랐는데
그러므로와 화목하다라는 문장이 떠올랐는데 네. 내가 화목할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존재나 이런 게 없어졌을 때 내가 화목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느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나는 화목하지 않아 아니면 나는 화목과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화목할 수 있는 것에 끝까지 한번 나가보자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 곁에 항상 머무르고 있었던 그런 접속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눈길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시에서 말씀하신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의 어떤 공간성 이런 것들이 시에 잘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희곡적인 느낌? 그러니까 희곡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 네. 독자들도 느끼실 것 같은데 그 희곡의 어떤 느낌을 살리려고 하신 건 아닌 거죠? 약간 대화의 느낌을 살리기 뭔가 위해서.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대화의 느낌은 은연중에 계속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 전체가, 이 시집 전체가. 네네네. 네. 항상 그리고 제가 전공을 또 극작과를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항상 사람들이 말하고 그리고 듣고 뭐 이야기하고 이럴 때 어떤 아이러니한 지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항상 좀 주의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제일 부러웠어요. 황지우 시인께서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황지우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도 거의 모든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국어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빵 터져서 혼자 깔깔대고 웃었는데 청취자분들 그리고 독자분들께서도 이 황인준 시인의 국어농단 한 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말이 국어농단이고요. 그 청취자분들께 어떤 시 한 편 읽어주실 건가요? 종원이라는 종원. 시 중에서요. 네. 32페이지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지나 병원으로 가는 줄 알았지만이라는 부제를 단 시를 읽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종원. 나는 은행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운다의 속으로 들어가 버린 당신을 가루약과 알약 사이에서 회복하는 조금씩을 볼수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내가 나에게 했던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은행나무 속에서는 기침과 하품이 닮아 있어서 내보내는 일들이 다 닮아 있어서 나뭇잎이다는 결국과 바스라지고 마는 것. 당신이 없는 은행나무 속으로 나는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혼자 사는 이 은행나무 속에서는 졸리자, 피곤해지자, 아프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서 다시 나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살아서 갈대와 억새를 처음으로 구별해 보았던 기억이나 금음달과 초승달을 처음으로 달리 알아보았던 기억을 그저 떠올리는 것이다. 알려주던 것임을, 우리가 서로에게 알려주던 것들을 나는 조용하게 떠올리는 것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종원이 꽤 여러 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같은 제목으로. 물론 부제들이 다르긴 하지만요. 그 이 시를 골라서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신 이유를 여쭤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 라디오 이야기를 듣고요. 네. 종원이라는 시를 사실은 이제 그만 한번 읽어보자. 다른 시들을 위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요. 이야기가 진행 방향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종원이라는 걸 건드리게 돼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문득 읽지 않은 종원 중에서 이제 한번 골랐고요. 그리고 가장
가장 마지막에 쓴 거의 이제 시집이 시집이 묶일 나오기 때. 전에 가장 끝에서 머물던 시편 중 하나라서 골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이랑 또 오늘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새 마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새 어떤 마음이신데? 네. 어떤 마음이신데 이런 종언이라는 무서운 병원을 못 가서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네. 종언이라는 키워드, 네. 네, 뭐 표제겠죠. 이 표제로 끌어올릴 만큼 엄청난 매료를 겪으신 것 같아요. 그 단어에 네, 혹은 네. 그 세계에 종언을 계속해서 연작하신 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단어. 제목. 네, 종언이라는 표제로 네네. 사실 계속 연속해서 쓰는 것. 네, 저는 제목을 먼저 짓고 쓰지 않는데요. 네. 시가 한 두세 편이 나왔어요. 처음에 종언의 어떤 제목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느낌을 이루고 있는 시들이요. 근데 이제 정말 마땅한 게 많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 종언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뜻도 있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 문장이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질 수 있고 느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것들이 제목이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반대로 네. 독법으로 치면 사실 그냥 일반 청취자분들과 함께 시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네. 대부분 서점에서 볼 때 네. 책을 고를 때 제일 눈여겨보는 것이 시인의 말, 뭐 추천사, 제목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전 되게 의외의 대답이어서 지금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네. 작가님은 신경을 안 쓰고 크게 방점을 안 두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제목에.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왜요? 사실, 어떻게 또 생각이 바뀌셨어요? 사실 수많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뭐 종언은 뭐 마지막 말이 뭐 선언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말의 네, 어떤 네. 거에 가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텍스트 자체로의 어떤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종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이제 이 시편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서 두 번째 배치를 하고 마지막에서도 두 번째 배치를 하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끼워놓고 이런 것들을 뭐 해설도 그렇고 해설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표사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은연중인데 그게 이제 정말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게요. 마음은 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청취자분들은 안인준 시인의 목소리로만 한인준 시인을 지금 떠올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 목소리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중하고 뭔가 무겁고 아닙니다. 이런 분일 것 같은데 좀 가벼워지자고요. 네. 한인준 시인은 재밌어하는 것 요즘에 좋아하는 거 뭐 즐겨하는 거 있잖아요. 취미라고 말할 건 없이 네. 그냥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시 말고. 시 말고요. 시에 빠져 있다고 말하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시에 잘 빠지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감이 오면 그때서야 그렇죠. 빠지기 시작하죠. 맞아요. 저는 사실 여행을 많이 좋아해서요. 여행 다니는 거 정말 많이 혼자. 네, 혼자도 많이 가고 이제 뭐 같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여행 일단 그리고 이번에 근데 좀 멀리 갔다 왔었는데요. 겨울에 그때 이후로 좀 생각이 좀 바뀌었고 요새는 공부하느냐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너무 많은 취미를 예전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제가 또 이제 이사를 했고 혼자 이제 좀 독립 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가서 사는데요.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저는 독립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혼자. 네. 근데 되게 제가 지금 부러운 삶을 경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정신없고 복잡하더라도.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은 공부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부의 답답함 이런 거 너무 더워서 지치고 뭐 이럴 때 요새 같은 날씨는 시원한 실내가 최고인가요? 에어컨 켜놓고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면서 영화
본다던가 네. 그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뭐했지만 생각보다 평범한 그런 삶을 생활을 취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날씨는 어디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게 정말 최고의 피서인 것 같기도 한데 가보셨던 여행지 중에서 좀 인상적인데 한 군데만 추천해 주세요. 여기 한번 가보시라. 네. 저는 이집트에 이제 다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집트 정세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이로라는 수도로 먼저 들어가서 이제 좀 관광 뭐 이제 좀 하다가 이제 저는 그때 목적이 좀 휴양 좀 어디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이제 돌아다니고 싶어서 다합이라는 도시를 갔었는데요. 그 도시가 정말 물가도 싸고요. 그리고 앞에 바로 바다가 있는데 그리고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킨스쿠버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거의 가장 유명한 이집트에 대한 곳이라고 이집트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이겠네요. 네, 많이 다르죠. 보통 다들 이집트 하면 사막만 생각하고 막 그죠? 사막이 뒤에 펼쳐져 있고요. 앞에는 너무 홍해가 너무 아름답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집트. 알겠습니다. 시를 쓰지 않을 때 지금 뭐 영화 본다, 뭐 공부한다 이 말씀 하셨는데요. 주변에서 시 쓰는 일은 어떻게 봐주세요? 주변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가족을 포함한 전체 학생 네. 가르치는 학생 시인인 거 아세요? 아니요, 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말하면 아이들이 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진짜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명 정도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가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없더라고요. 전혀. 그래요? 그냥 뭐 그런가? 그냥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죠. 시를 쓰시면서 뭐 이렇게 서브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하고. 더 안 좋은 핸디캡이 생기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학생들 서브라고 입장에 생각을 서브라고 생각하면 온 힘을 다 안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 학원 원장님이 꼭 들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네. 시인인 줄 모르고 학생들은 한인준 선생님께 공부를 가르침을 받고 있군요. 네. 종언이라는 시가 아무래도 좀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언급이 되고 이게 아마 한인준 시인의 가장 특색 있는 시적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청취자분들께 한 편만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역시 종언 중에 한 편인가요? 아니면 저는 다른 시를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네. 수록되지 않은 아니요. 시집에? 수록돼 있는 시인데요. 제가 등단작을 읽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뭔데? 서로 마주보고 앉은 탁자에서 그러니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왜 자꾸 나는 당신에게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걸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라니.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빈 꽃병을 본다. 당신은 탁자를 치운다. 거실 바닥에 그 빈 꽃병이 놓인다. 말없는 당신이 방으로 들어간다. 거실이 뒤따라간다. 우두커니 나는 혼자서 다른 꽃병을 떠올린다. 떠올린 꽃병에 물이 담긴다. 꽃병이 부서진다. 나는 젖은 채로 새로운 꽃병을 사러 나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길거리에 골똘히 서서 꽃병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꽃병 탓을 한다. 그런 걸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런 걸 설명했다고 착각하기도 해서 마르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만들고 부서뜨린 수많은 꽃병들. 오늘은 모두가 젖어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시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시 참 잘 읽어주시는데 등단작을 네. 골라주신 이유 듣고 싶습니다. 앞서는 그 종원의 시리즈 중에 하나는 가장 시집이 묶이기 전에 마지막 시라고 말씀하셨. 이 너무 의도적이신 거 아니에요? 순간적인 의도죠. 네. 요 근래에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시로 이제 뭔가 하려고 했던 시니까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랑 지금의 마음가짐이 좀 변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 자신이 좀 이상하기도 의아하기도 하고 어쩔 땐 좀 믿기도 하고 내가 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때 품었던 것들 말고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감정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그 앞서서 뭐 평자도 그렇고 그냥 일반 독자분들께서도 한인준 시집이 문법적인 요소를 많이 뭐 파괴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측면들이 있다고 했는데 시는 소리로 듣는 일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은 게 한인준 시인이 시를 읽을 때 그런 문법적인 부분들을 거스르고 있다는 측면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더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를 잘 읽어서 그런 건가? 한인준 시인이. 근데 어쨌든 전혀 그 국어농단이라고 황규 선생님께서 땅땅땅땅 강조점 찍은 것과는 전혀 다른 질감의 소리들이 한인준 시인의 시에서 느껴져서 좋네요. 새롭게 들려져.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귀로 듣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사실 8편밖에 안 되고요. 종원이라는 시는. 그러니까 그 외에 저는 많은 다른 이런 아름다운 시들이 아이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인준 시인에게도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시를 쓰는 일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 제가 이 질문 지금 방금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미 자체라고 생각을 이때 동안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그냥 목적이고 삶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전부였고 정말 20대를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예술이라는 거를 접하면서 근데 근래에 들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가득했다면 지금은 네. 조금 많이 좀 공간들을 좀 숨쉴 공간들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줬다면 좀 덜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여유로워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오히려 좀 비워가고 있는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득바득하게 무언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왔나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그러니까 너무 일찍 그런 질문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언젠가 또 다시 또 바뀌 염려도 살짝 그 환갑 지나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뭐 이거는 그냥 여담처럼 들으시고요. 근데 뭔가 얼만큼 한인준 시인이 치열했는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느껴져요. 네. 아직 뭐 한인준 시인과 제가 20대를 같이 보내지는 않았지만 20대가 그만큼 정말 시 혹은 더 넓은 의미의 예술이라는 영역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인준 시인이. 그래서 그로부터 조금 숨통을 트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시 쓰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출연하신 안미옥 시인은 첫 시집 내고 시가 잘 안 써진다고 하시던데 한인준 시인은 어떠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뭐 몇 편 이렇게 발표할 때는요. 뭐 보통 시인들이 좀 그런 과정을 다 겪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이제 시집의 모든 어떤 장점적인 요소만 내가 마음에 든 요소만 뺀 시가 하나가 막 나오기도 하고 단점으로 똘똘 뭉친 시가 하나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처음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1주, 2주 지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시를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는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서요. 그냥 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시들이 또 이제 한인준 시인의 두 번째 시집에 묶일지 궁금한데요. 청취자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 제가 시를 놓지 않고 이제 시에 대해서 그리고 시 주변에 대해서 좀 이제 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닌 시 주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시를 쓸 것이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조금이나마 좀 이 시간으로 시원한 목소리 이렇게 좀 들려서 가닿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한인준 시인의 차분하고 묵직한 음성이 아마 여러분들의 계절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서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폭염이 아주 이어지고 있네요. 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원래 잘 살고 있었거든요. 매 여름. 작년에도 사실 더웠잖아요. 작년에 근데 뭐 그 더위 속에서 그래도 잘 선풍기 하나로 잘 살았는데 올해는 이거 하루하루 거의 약간 길 위에 섰을 때 덥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곳은 마치 불가마의 그 찜질방의 가장 그래도 약한 방의 열기 수준인데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서 있었을 때 그 열기가.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제 계속 앞으로 기후가 우리의 여름이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두가 다 실내로 지금 피신을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모두 건강 안녕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기력이 막 빠지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이 선풍기 바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축축 처지고 늘어지고 약간 정신 잃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빨리 어디 뭐 근처 카페로 뛰어가거나 어딘가로 저도 피신을 다니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기력 우리 잘 한번 차려보아요. 오늘 사실 입추거든요. 가을은커녕 지금 이 여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더울 때 그 여름 음식들, 빛을 발하는 여름 음식들이 있잖아요. 수박이라든지 뭐 팥빙수라든지 시원한 것. 저 평소에 물을 잘 안 좋아하는데 여름에 이게 얼마나 덥고 갈증이 나면 물을 좀 먹게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사실 수박을 제일 먹고 싶은데 1인 가구에서 수박을 드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냉장고도 작고 그 수박을 요즘 뭐 마트에선 다 이렇게 1인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막 4분의 1등분을 해서 팔기도 하고 하지만 왠지 수박이 이렇게 4분의 1등분으로 썰어진 걸 보면 안 먹어. 이렇게 왠지 그렇게 되던데요. 저는 그냥 큰 통을 이렇게 통통 두드려가지고 큰 통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고 싶은 과일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박 잘 안 먹게 되고 왠지 팥빙수도 뭐 카페 가서 먹으면 될 텐데 다들 먹고 사실 텐데 저는 또 이렇게 요즘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꼭 마치 연인이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될 것처럼 자꾸 이렇게 2인분 분량으로 만드셔서 파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름에 제가 즐기는 음식은 이거 음식으로라고 해도 되지? 맥주입니다. 맥주. 사실 저에게는 맥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이기 때문에 여름에 먹는 음료인 거죠. 맥주가 맛이 있지만 술로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그냥 음료로서 한 잔씩 먹기에는 맛있다. 하지만 많이 먹지 못한다. 배가 부르고 뭐 취하지도 않으니까 술로는 먹을 수 없다. 약간 이런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만큼은 맥주를 애용하게 되더라고요. 시원하니까 일단 그래서 막 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 전에 시원하게 샤워를 한 다음에 선풍기 앞에서 맥주 벌컥벌컥 마시는 그 즐거움, 여름에만 있는 즐거움입니다. 사실 맥주를 제가 즐겨 먹지 않는 이유는 한국 맥주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맥주가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맥주의 그 쌉싸름한 맛 있잖아요. 그 쌉싸름한 맛이 생명인데, 청량감은 있는 것 같고, 뭐 부드러운 삶을 살린 뭐 맥주도 나오고 뭐 한 것 같지만 이 맥주의 가장 매력인 쌉싸름한 맛은 아직 지금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맥주가. 그래서 뭐 저는 이 나라에 살면서 맥주를 뭐 그렇게 즐겨 먹지 않았고, 하기야 이 말은 요즘은 세계 각양각색의 맥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쌉싸름한 맥주 많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갑자기 오늘의 단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막 늘어놓았네요.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눌 단어는 맥주입니다. 맥주 시원하죠? 맥주라는 말만 해도 맥주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제가 번뜩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요, 일본 영화들이에요. 저는 일본 영화들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맥주를 사랑하는 것 같다. 뭐, 영화를 보면, 그냥 맥주는 거의,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식탁에서 밥을 먹고 뭘 할 때 약간 물처럼 마셔요. 유럽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와인을 약간 곁에 두고 물처럼 이렇게 마시듯이. 그래가지고요, 일본 영화를 보면 맥주가 마구 먹고 싶어지는 건 거죠. 그 중에서 진짜 최고봉의 영화는 남극의 셰프인 것 같아요. 남극의 셰프 저는 볼 때 거기 첫 장면부터 남극의 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 아저씨들이 맥주 마시면서 있거든요. 휴식 시간에. 그걸 딱 보면서 나 맥주 너무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영화 자체가 그 남극 거의 고립된 그 속에서 이 훈련 대원들이 생활을 하면서 다 거기서 밥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요. 이제 셰프로 임명된 한 분이 계속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꾸려주는 거죠. 그게 그 영화의 그래도 핵심인데,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물론 아침이랑 점심 때는 맥주를 드시지 않았지만, 저녁 식탁만 차려줬다 하면 거기에 이제 맥주가 꼭 곁들여져 있어가지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맥주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화. 또, 다른 영화, 안경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는 오키나와 바다죠. 오키나와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는 섬, 작은 어떤 바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어난다고 할 수 없어요. 아주 그냥 흘러가는, 사색을 하며 흘러가는 아주 평화로운, 하지만 따뜻하면서 깊이 있는 영화. 이 영화 속에서도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또 저야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미칠 뻔했죠. 한 번은 소고기를 구워 먹는 저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의 와규 느낌 아시죠? 완전히 그 일본만의 고기에 막 마블링이 미친 듯이 되어 있는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 제가 같이 함께 있고 싶어서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한 번은 바다 가재를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기도 해요. 와, 그걸 보면서 진짜 맥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맥주를 싫어하거나 술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닐까. 오늘의 멜로디를 지금 설명하면서 말이 길어졌는데, 그 영화 중에 방금 말씀드린 안경이라는 영화,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 그 영화 속에 이제 이들이 아침마다 저녁에는 그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맥주를 곁들이는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아침에 이들이 꼭 모여서 하는 체조가 있어요. 메르시 체조라는 체조를 할 때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요,
그 아까 말씀드린 소고기에 곁들이는 맥주, 바다 가재 찜에 곁들이는 맥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음악 들으시면서 살짝 파도 소리 들으셨나요? 이 바다 앞에서 지금 이 분들이 메르시 체조, 이 체조 꼭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독특한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체조를 해요. 체조를 한 다음에 아마 저는 자 우리 그럼 낮에 가볍게 맥주 한잔 할까? 하고 싶어집니다. 체조해가지고 이 상쾌해진 마음, 바닷가 앞에서 또 맥주를 한잔 하는 건 어떨까? 영화 남극의 셰프 그리고 이 안경이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맥주를 꼭 구비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큰일이 날지도 몰라요. 네. 그 옛날에는 이 맥주 얘기했을 때 호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아주 호프가 성황이었죠. 요즘은 호프보다는 이 맥주랑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수제 맥주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좀 맥주를 즐기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막 그냥 호프집에서 동네 호프 아니면 대학가의 호프가 가장 가기에 편안한 건 거죠. 만만하게 안주들도 다양하면서 싸고 그래서 이제 호프에 가서 주로 맥주를 500cc 시켜놓고 요즘도 2000cc 이런 거 시켜두고 따로 마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저희 때 2000cc, 3000cc가 있었어요. 그런 거 이제 학생들 막 단체로 갈 때는 2000cc가 싸게 먹히니까 3000cc, 2000cc 이런 거 시켜놓고 이제 컵에 각자 따라서 막 마시고 했죠. 그거 굉장히 나름대로 낭만 있는 일이었네요. 지금은 호프집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큰 호프 자체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있던 그 수많은 2000, 3000cc짜리 플라스틱 통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갑자기 그것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런 호프에서 우리가 맥주를 즐기기도 한 시절이 있었고, 뭐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수제 맥주 조금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된 것 같아요. 맥주를 마시는 이 상황이. 아니면 세계 맥주를 파는 바, 사실 이것도 좀 옛날 이야기긴 하죠. 세계 맥주 파는 바. 요즘은 왜냐하면 모든 마트에 세계 맥주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십 가지던데요. 그런 걸 다 손쉽게 가정에서 사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맥주만을 좀 이렇게 따로 수입해서 팔던 바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맥주는 저는 먹는 그 장소도 굉장히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바닷가에서 먹는 맥주. 바닷가에서는 왠지 바닷가에서 소주를 잘 먹진 않잖아요. 소주 먹으면 약간 경찰에 신고당할 것 같고 소주 안 먹고 바다에서는 맥주 마시죠. 바닷가에서 주로 맥주 가볍게 한 잔 시원하게. 야구장에서 많이들 드시죠. 야구장에 저도 뭐 한두 번 야구장에 야구 잘 모르시면 따라가서 놀아본 적이 있어요. 전 야구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야구장을 체험하러 갔는데 와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가장 그 흥을 돋우는 것은 바로 맥주 마시는 것. 그리고 다들 치킨들을 싸가시더라고요. 야구장 갈 때.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과 맥주. 좋았습니다. 네. 그때 진짜 맥주의 진 면목 발휘되었고. 요즘은 편의점이 워낙 많으니까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동네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 앉아서 그냥 캔맥주 하나씩 먹는 것. 새우깡 하나 뜯어놓고 뭐 이런 맥주. 여러 가지 맥주와 어울리는 장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저는 또 맥주를 그렇게 즐겨 먹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라는 곳이 굉장히
저에겐 좀 충격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을지로 몇 가더라 3가 뒤쪽인가 거기 이렇게 노가리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그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그 호프들이 있더라고. 호프 치킨을 팔고 그리고 노가리 맥주 안주에 적합화된 그런 안주들을 싸게 팔면서 술도 정말 쌌던 것 같은데 맥주가. 그래서요, 거기 딱 갔더니 정말 이 가판이 쫙 놓여져 있는데 거기 가득 메운 그 사람들, 직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잔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친구끼리 흘러 들어온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싼 안주 간단하게 시켜놓고 맥주 마시는 모습 즐겁고 좋았습니다. 애잔하기도 했지만 또 유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건배를 나눌 수 있는 것 가볍게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맥주 맛이 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멜로디는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좀 왁자하게 먹는 맥주도 있지만 우리의 그 맥주 사랑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요, 맥주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위스키도 많이 사랑해서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단연코 맥주라고 생각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맥주와 함께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즈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왁자한 곳에 맥주 말고요. 재즈 이렇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밤에 즐기는 맥주 한 잔의 분위기도 연출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소설에 언급되어 있는 재즈를 한 곡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한 마일스 데이비스가 1955년에 발표한 앨범이에요. A Girl in Calico라는 곡 있습니다. 살짝 들어올게요. 네. 이 트럼펫 소리 어떠세요? 경쾌하고 이런 음악을 틀어놓고 이때는 조금 막 이렇게 단체로 말고 뭐 한 친구들 2-3명 모여가지고 이런 음악 틀어놓고 집에서 가볍게 몸 흔들면서 시원한 맥주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재즈, A Girl in Calico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사실 맥주를 이야기하면서는 좀 함께 무언가 좀 왁자한 이야기에 초점이 좀 맞춰졌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맥주를 소주 먹듯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혼자 조용히 깊숙한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조금은 다른 느낌, 맥주가 주는 청량감이나 무언가 들뜨고 경쾌한 느낌과는 조금 다른 그 빈 병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맥주 뭐 요즘은 캔으로 많이 드시지만 예전에 그렇게 편리하기 전에는 병 따서 왜 꼭 저도 기억나요. 저희 아빠가 맥주 드시고 그 맥주 병들 있던 생각. 1996년에 발표된 이정록 시인의 시집 풋사가의 주름살이라는 시집에 수록돼 있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빈병의 얼굴 이정록. 무면허 치과의로 사가버린 그의 앞마당 화단가에 빈병들이 물구나무 서있다. 포장마차로 골목 슈퍼로 쓰레기통으로 다시 공장으로 몇 차례 굴러온 병도 늙으면 백발이 된다. 희끗희끗한 상처를 낡은 가발처럼 뒤집어 쓰고 돌아가고 싶은 듯 목 언저리까지 채운 흙. 주둥이를 받고 있는 얼굴이 한결같이 둥글다. 때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즐겁기도 했을 맥주병이 그중 흰머리를 흩날리고 있다. 알고 보면 수수 울타리 사이 토끼풀 꽃이었거나 뻘밭 소금 바람 속 개망초 여인이었을 옛 슬픔을 잊으려는 듯 출구를 틀어막고 있는 빈 병들의 침묵. 그 앞마당에서 마지막 꽃밭을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의치 중에 저토록 고른 치열이 있을까? 똑같은 키로 살 비비고 있는 이홉들이 소주병. 이 악물고 산다는 것이 마루밑이나 모퉁이에 소주병이나 쌓는 일이지. 빈병의 얼굴에 물을 뿌려주는 그의 얼굴이 병 밑바닥을 닮아가고 있다. 둥근 상처 오므려 밑바닥마다 낯달이 하얗다. 병도 늙으면 백발이 된다. 네, 이런 시였습니다. 화단에 놓여있는 빈 맥주병, 그리고 또 소주병, 이런 병들이 사실은 어떤 즐거움과는 또 다른 삶의 고단함, 그 고단함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몸짓에서 나온 병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게 해요. 그렇죠. 맥주가 꼭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술이 아닐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을 어떠한 고민과 삶의 무게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간에 함께한 술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맥주. 저도 요즘은 그래서 맥주를 많이 채워놓고 있어요. 여름에 또 언제 마시고 싶어질지 모르니까요. 맥주 얘기를 했더니 오늘도 맥주 이거 끝내고 벌컥벌컥, 맥주는 이렇게 한 모금 홀짝홀짝이 아니죠.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은 날씨입니다. 바깥은 아주 뜨겁고요. 그래요. 맥주의 진가가 빛을 발하는 여름이죠. 물론 저는 맥주 한 캔 먹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술로 옮겨가겠지만, 맥주가 한동안은 아주 사랑받을 그런 날들입니다. 목구멍을 타고 알싸하게 내려가서 속까지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그 쌉싸름한 맛, 맥주 들이키시면서 또 시원한 단어 그리고 멜로디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마음과 말이 동일한 속도와 리듬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음보다 덜하지도 더 덧붙이지도 않는 딱 그 적정 수준의 말들만 오고 가는 관계. 아마도 그런 관계는 애정과 비례하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과 말 사이에 있으셨나요?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